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165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문제 9번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 리을의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는 것 있죠. 예, 그건 일단 밑줄을 쳐놓으시는 게 지금까지의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준 거니까 그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73페이지로 오셔서 토지정책의 문제 18번 있죠. 근데 그 위에 가면 문제 17번 있죠. 17번. 거기 가면 2번 지문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문은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19번에 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9번에 가도 1번 지문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고요. 20번에서도 1번 지문을 보시면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아까 그 박스의 지문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 지문 정도까지 인식하라는 얘기고요. 18번 문제로 돌아오셔서 기억하실 거는 지역지구제는 1번 지문 있죠.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 있죠.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국회 법령상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173페이지 맨 마지막 18번 5번 지문이에요. 173페이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9번 문제가 있어요. 19번 문제에서는 답에 대한 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거는 이거는 아마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답 풀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냥 냅두더라도 거기 3번에 보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죠. 개발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보존을 하는 게 낫냐. 예, 그럴 때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수단을 쓰는 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인데 얘가 이거 이후로 2번을 더 쓴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제라고. 그러니까 그 용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0번에 토지용 규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거기서도 그 2번에 보면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라고 쓸 수도 있고 뭐라고도 쓸 수 있다. 지역지구제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대한 거는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도시지역은 주상목록이 4가지잖아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셨을 때 21번에 가면 자 용도지역지구제 나오죠. 그러면 1번 지문에 또 이게 나오죠.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잘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4번 지문에 가면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문제는 뭘 줬냐면 2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겠죠. 그렇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 어떤 거 중심으로? 얘는 중층주택. 2종 일반은. 그죠? 1종이 뭐냐면 저층. 3종이 고층. 근데 전용 주거지역이죠. 공동주택은.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근래 이 토지 정책에서는요, 주로 이 공법에 관련돼 있는 용어 있죠. 예, 여기서 주로 문제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22번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경우는 근래는 거의 잘 인용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건 이제 3번이 되죠.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서 그 개발권을 거래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게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3번에 가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토지 비축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 비축 제도도 무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토지 비축 제도가 토지 은행 제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토지 은행 있죠. 예, 토지 은행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 놓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걸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만 관리하도록,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은 토지 정책 물어봤죠.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이건 맞추라고 준 거죠. 1번 지문에 가면 정책 수단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라 쓰니까 틀렸죠. 금융지원, 보조금은 간접이잖아요.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선매고, 거기 보면 4번에 가면 토지 적성평가제도라고 돼 있죠. 자,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역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로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토지 적성평가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돼 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 제도가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건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 적성평가 제도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등에 대한 용어들을 갖다가 조금씩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토지 선매를 준 거고요. 토지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건 협의 매수가 되는 거죠. 강제 매수, 강제 수용하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정도가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된 거니까 그런 정도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5번에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거기 4번에 가면 토지 선매 나오죠. 근데 토지 선매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협의 매수라고 그랬는데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 그죠? 공영개발 사업 등 시행할 때만 가능하죠. 근데 거기 5번에 가면 토지 적성 평가라고 또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리고 3번에 가면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나중에 용어들이 익숙하시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조금씩 돼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반복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좀 아까 여러분들이 푸셨던 자료 있잖아요. 예, 자료가 있으면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뭐 한 번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까 틀림없이 답하고 이걸 내가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풀면은 틀린 거 또 틀려요. 그게.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보면 내가 그 표현을 이해를 해요. 그럼 거기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쪽이.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겹잖아요. 푼 거 또 풀고 또 풀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개선이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쨌든 간에 합격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기운들 내시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이거 뭐 한두 주 더 한다고 뭐 어디 뭐 잘못되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주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달은 이미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5월 초로 가야 어떻게 끝이 보이나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학원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계산 문제만 따로 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끝나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거에 그러니까는 또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력이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선생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힘을 받아가지고 또 자료도 드리고 또 해서 어찌간에 또 화답을 하죠. 네. 자, 거기 주택 정책이 있으면요. 주택 정책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얘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임대료 규제가 있죠. 임대료 보조가 있죠. 자, 공공주택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줘요? 아니면 줄여줘요?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는 공급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규제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보조잖아요. 이 규제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 서비스예요. 말로만 통제하는 거고, 이거는 재정 지출을 안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재정 지출을 한다고요. 보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 더 실효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건 왜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본서에서 해봤잖아요. 얘가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면 틀리죠. 공급을 줄이는데. 예, 그러니까 답을 맞추게끔 유도해 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예,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무슨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얘가 단기간에만 효과가 잠깐 있고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암시장. 또요. 응?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또요. 질이 떨어진다. 또요. 그 이중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공급을 줄여진 공급이 감소된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제목을 보고 이게 탁 나오면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웬만한 그 지문이 나오면 내가 다 풀 수 있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26번에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으면 균형 임대료하고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예. 그다음에 2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이 이제 3번이죠. 임대주택의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 그러면 틀리죠. 단기가 비탄력이고 장기가 탄력이겠죠. 그거 바꿔버린 거죠. 근데 나머지는 많이 본 지문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뒷장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그런데 4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러면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있죠. 지난번 설명했지만 요거는 공적인 주체가 공급하는 거예요. 건설 또는 매입을 할 목적으로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시면요. 요거 작년 문제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3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아까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2번에 보면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니까 틀렸잖아요. 얘는 공급 부족을 초래하잖아요. 예, 왜 그게 답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을 쉬운 문제들은요. 답을 확실하게 찾게끔 해줘요. 그래야지 40분 안에 풀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셨을 때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계산 문제를 풀지 말고 뒤로 가라고 말씀드리냐면 뒤에 가면은 이론을 아주 쉽게 준 애들이 있다고요. 보고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이론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계산을 풀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민법으로 가야 돼요. 민법까지 다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는 더 이상 찍는 수준밖에 없을 것 같으면 그때 계산 문제 중에서 얘는 암산으로도 가능한 유형이었어. 그러면 걔 하나 부적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때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먼저 거기 나와 있을 때 29번하고 30번은 분양가 상한제니까요. 먼저 31번하고 32번 보시면 31번에 임대주택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되면은 임대 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죠. 근데 5번에 갔더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 규제거든요. 임대료 규제는 항상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공급, 초과 공급 그러면 틀리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32번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본 거죠. 거기 보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이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소득 재분배 효과 있죠. 공급이 고정이 돼 있을 때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이거를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임대업자들이 지금 50만 원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임대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완전 비탄력이죠. 뭐 조정을 못하죠.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예, 이게 50만 원 손해봤다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파기하고 임차자 내보내면은 위약금 줘야 되고 이주비 줘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작용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줄 때 2번 지문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예, 이건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가만히 보시면 이제 33번에 가시게 되면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1번에 보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하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임대료 규제하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쉽게 이동이 못 되죠. 단기는 우리가 수요가 조정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해 주면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34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입주자 저축 중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아시죠? 예, 얘가 출시됐을 때 기본이 뭐냐면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무주택 세대주에 된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35번 있죠. 임대료 보조 나오죠.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임대료 보조는. 예,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거 갖고도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적어드릴 때. 얘는 공급을 줄이고 얘는 공급을 어떻게 돼요?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거 바꿔서 주면 틀리는 거예요. 뭐 어렵게 주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리고 36 이건 주거분리니까 일단 넘기고요. 저기까지 일단 가봐야 되니까. 또 어디로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40번에 가보세요. 자,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97페이지에 40번이에요. 40번. 우리 이 문제집의 특징이 해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근데 여기 중간에 해설이 있는 거 모으면 그게 간단한 그 요약집일 거예요. 그게. 이거 따로 분리시켜서 나오면. 문장이 많이 넣은 거예요. 이거.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괜찮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많이 넘기잖아요. 이게 한번 넘겨서. 그래서 자 40번에 가시면요. 자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와요. 주택 2번에 가면 주택 임대료 규제는 질적인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여기 질이 떨어진다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3번에 가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겠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공급은 늘어나겠죠. 근데 5번에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에 높아야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높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41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도 2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렸죠.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끼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42번하고 43번 있죠. 거기 42번에 2번 지문에 가면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명칭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설명해 드렸죠. 이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예, 이걸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42번에 2번에 중공공 임대주택은 저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또 43번에 5번 지문에 가도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2번에서는 틀린 게 4번의 장기 전세주택 준 거예요. 장기 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30년이라고 준 거죠. 네, 그래서 걔를 답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43번에서도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을 때 이건 이제 답이 5번인 거예요. 이거 왜 5번이냐면요. 이거는 27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42번은 25회 수정이라고 돼 있죠. 왜 수정이냐면 42번 문제가 25회 변할 때 이번에 중공공 임대가 이때는 10년이었었어요. 그러다 이게 27회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8년으로. 그래서 27회 때 바로 문제를 준 거예요. 8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왜 그 양도세 이런 거 강화시키니까 3월 달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양이 무진장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약 한 3만 가구인가 이렇게. 뭐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 부담 안 하기 위해서. 그 세제 혜택을 준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8년 이상 임대하는 저거를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양도세 이런 걸 면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단기 임대주택은 4년짜리예요. 예, 4년짜리는 취득세나 이런 거는 면세해 주는데 양도세는 그 혜택을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8년 이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본 거예요. 약 3만 가구 정도가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합법적으로 세금 거둘 수 있잖아요. 등록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환한 거죠. 그걸로. 예, 그러면 이제 또 저 주택에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간 임대료를 5%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임대료의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근데 또 알 수 있을까요? 42번에 보시면요. 1번 지문이 있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있죠.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그건 맞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뭔지 아시나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있죠. 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일단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이 하락하죠. 네. 하락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이 더 크다고. 내리면 더 내리고 오르면 더 오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덜 하락하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뭐를 했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지죠. 임대료가 덜 하락한다는 얘기죠.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이렇게 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42번에 5번 지문에 가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축소하고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뭐 보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것까지가 정책에 관한 주택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이 돼서 용어나 이런 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번 4월 달까지 혹시 개정되고 있는가를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 예, 없으면 5월 달에 자료 드릴 때 그거 넣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편 진도 나갈 때쯤 드릴 거예요, 자료를. 그럼 여기다 끼워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유학집 해서 이렇게 해서 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출판사에서 유학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써야 되니까 이제 곧 따로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별도로 별지를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를 해서 우리가 풀어보셔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합격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저기 그 지문 풀어가지고 했던 거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그 충격을 잊어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운들 내시고. 자,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조세 쪽으로 잠깐 가보시게 되면은, 자, 45번에 가시면 4번 지문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그리고 47번에 가면 그 3번 지문에 또 동결 효과 나오죠. 48번에 가면 또 동결 효과 나오죠. 이 동결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 거래라든가 토지 거래가 위축이 돼서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동결 효과가 나왔을 때 가격을 낮아진다, 낮춘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동결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 동결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주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30평형짜리를 1억을 주고 주택을 샀는데 얘가 6개월 만에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투기적인 거래에서 가격이 막 지금 막 치솟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한 20%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택 소유자 있죠. 이 사람은 현재 시세가 2억이 돼 있어도 이걸 안 내놓는다고요, 주택을. 그럼 주택을 왜 안 내놓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걸 2억에 팔게 되면 자기는 1억과 2억의 차익인 1억에 대해서 20%니까 2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 손에 쥐는 게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에 팔아서 다시 이 규모의 주택을 살려고 그러면 2억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중개업자에게. 야, 세금 내가 부담할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오히려 주택 공급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45번에서는 4번 지문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말한다는 게 틀렸겠죠. 주소들까지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근데 옆에 47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틀리죠. 상승한다고요.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게 이 47번은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48번에 가면 3번에 양도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양도세의 이 동결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를 쭉 지문으로 끼워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9번하고 50번이 요게 이제 조세 전가와 귀착 있죠. 예, 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헨리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요걸 가지고 또 여기 정리해 드리고 투자로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투자론이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투자론도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지문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가 또 어떻게 돼 있는지가 선생님이 궁금한 거죠. 네, 여기서 뵈면은 표정이 근엄하셔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이신데 이걸 답지로 확인하면은 이게 참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테스트한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종이가 등장하면은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복습은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